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13회 방송입니다. 2021년 조용히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새해는 제 생애 가장 조용한 새해였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새해 되고 일단 코로나는 조금씩 완만하게 잠잠해지는 느낌이긴 한데요. 아직 모르죠. 연말 연초 모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 뭔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거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경우도 지금 그룹 팟캐스트 같은 건 아예 시도도 못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 팟캐스트는 혼자 조용히 진행하는 거라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돌이랄까? 워낙 혼자서도 잘 노는 편이고요. 집에서 쉬는 게 휴식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가끔 조금 답답한 걸 빼면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데요. 활동적이신 분들은 좀 힘들겠다 싶긴 합니다. 다들 여행을 엄청 벼르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코로나 시대가 풀리면 어떻게든 나가겠다라는 느낌으로 꾹 참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게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저번 방송에 이어서 전문대를 졸업하신 전문학사분들이 프로그래머로 진입하려고 할 때 생각해보아야 할 점들을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우여곡절들, 억울한 이야기들, 공부나 진로에 관한 궁금점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나 고민도 좋고요. IT 업계, 프로그래밍과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이야기든, 누가 해주시는 이야기든 다 좋습니다. 업계 종사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이야기,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방송 혹은 에피소드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함께 웃고 떠들거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4년제 학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외에 나머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에피소드의 청취 대상이 구체화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방송 내용에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방송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를 빼고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보면요. 세 번째, 어떤 기술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네 번째,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까? 다섯 번째, 정규직으로 계속 가는 게 좋을까? 프리랜서로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가외로 전문학사분들 중에서 비전공자분들의 경우 전공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였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야기를 진행해보고 너무 길다 싶으면 다음 회차로 넘겨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더 이야기해볼 게 생각나면 또 지금 내용에 추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기술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저러 프로그래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질문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머로 진입을 생각할 때 어떤 기술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 어떤 기술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선택이 어려우신가 봐요.
이게 꼭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은 것 같진 않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만나는 수강생분들 경우도 이미 강의를 선택하고 온 상태이신데도요, 과연 이걸 공부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고요. 주니어 개발자분들의 경우도 취업을 하신 상태인데도 내가 계속 이걸로 경력을 쌓아가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각자가 처한 시대 상황에 따라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를 포함해서 제 지인분들이나 주변 분들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프로그래머로 진입을 할 때 고려할 만한 기술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에도 프로젝트나 제작하려는 서비스에 따라 어느 정도 기술을 선별해가면서 진행하는 분들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처럼 뭐 하나 해보려고 할 때 기술 명칭만 10가지를 넘게 나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혼란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름에 생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둘 만한,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지금 비교적 좋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나마 생존에 도움될 만한 기술들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한 트렌드도 염두를 어느 정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내 사정에 치중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꽤 있고, 글로벌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본이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자바, PHP, 루비 추천할 겁니다. 거기는요, 지금 웹 프론트엔드 관련 기술이나 노드.js 쪽은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나라의 특성이나 트렌드에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국내 한정으로 좀 시장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기술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건 아마 제 개인적인 성향이 안전지향이라서 좀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는 프로그래머 외의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돈벌이 수단으로 프로그래밍에 접근하는 타입이라서요. 생각이 좀 깨어있는 분들이나 흔히 얘기하는 실력파 프로그래머 분들이 들으시면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의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잘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잡설이 길었고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확실한 분야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솔직히 제가 이야기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보고 싶은 특정 분야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라면 이미 관련 기술이나 필요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과연 내 선택이 맞는 건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쪽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데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IT와 관련된 기술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도태될 만한 기술은 아직까지 눈에 확 띄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그게 웹이 됐건 모바일이 됐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됐건 아니면 기기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로봇,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주춤하는 기세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방송에 앞에 이전 에피소드들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몇몇 분야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면 바로 위험해지는 직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되 너무 여러 의견들에 귀 기울여서 주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분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영역이 명확하다면 그 분야의 공부를 그냥 일단 시작을 하세요. 뭐가 더 좋을 것 같고 뭘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계속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일단 프로그래머 쪽에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자동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에서나 5년, 10년 정도가 불안한 거지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용기를 가지고 일단 돌입을 하세요. 몇 가지 자주 이야기되는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꽤 많이들 염두하시는 인공지능 분야나 빅데이터 쪽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 쪽 일을 하고 싶다, 빅데이터 관련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은 대학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대학원까지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분야들이 전망이 좋기는 해요. 당연히. 매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스타트업들도 뭐만 하면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 얘기를 항상 입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기술들을 깊게 들어가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대학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논문들과 좋은 방법론 이런 갑론을박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본격적으로 접하시려는 분들은 학계 쪽에 눈을 돌리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고 멋져 보이지만 이 분야가 사실은 시쳇말로 인력을 무척 많이 갈아 넣어야 시작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소리를 인식하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등의 내용 자체를 구현해서 웬만큼 소프트웨어가 자동화되려고 하면요, 수천만 건, 수억 건,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의 사례와 데이터를 계속 밀어넣어서 기계한테 가르쳐줘야 해요. 이건 사람이다, 이건 단어다, 이건 이런 상황이다, 이건 이런 분위기다, 이건 이런 글자다 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처음엔 기계 입장에서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 어떻게 주입시켜주느냐, 사람이 일일이 태그를 하나하나 달아서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됩니다. 무한정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계의 인식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일일이 이건 뭐다라고 태그를 달아주는 전문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이건 뭐고 저건 뭐야 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비용도 만만치도 않아요. 말 그대로 인력을 갈아 넣어서 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야를 다루는 회사에 취업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넣고 빼고 알려주고 하는 작업 위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루 종일 입력해주고 테스트하고 수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업무는 전문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물론 그런 업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취업 문의 크기로 보거나 진입 장벽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교육을 통해서 진입하는 건 지금 현 시대에서는 아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나마 모바일이나 웹과 같은 플랫폼 영역의 프로그래밍이라면 그래도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잘 분석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려면 모바일이나 웹 같은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야를 다루는 회사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채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결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요, 사용되는 기술 그 자체가 같아도 어떤 업무 처리를 했느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았느냐, 어떤 대상과 통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방법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엔진이라고 칭하는 것들과 통신을 하고요. 그 부분을 사용자 서비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머도 인공지능 분야에 꽤나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엔지니어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유망하고 좋아 보이는 기술들을 본업으로 삼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국비지원교육이나 책 같은 걸 볼 게 아니라 진학을 하시고 더 깊이 있는 학문적인 접근이 선행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대학원을 안 가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은 접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 만들어낸 내용이나 결과, 분석된 것들을 통신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정말로 그 분야를 다루는 부분으로 접근해가는 경우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분야로 내가 발을 들이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강의들이나 책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IT나 소프트웨어 쪽이라면 특히나 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분 중에 IT 쪽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꽤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전공은 이쪽이셨는데 전공을 접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오신 거죠. 이분 경우는 열정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편인데 원하시는 직종이 로봇공학 쪽이세요. 자동화나 이런 거를 많이 염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신입으로서 마지노선의 나이가 간당간당하신 상황이었고 로봇 자체의 전공도 하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로봇을 직접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싶다면 로봇공학을 전공하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진학을 해서 그 분야로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다소 많아 보인다. 스스로 정말 그걸 원하고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있으시면 학교를 가시라. 아니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 분야가 자꾸 눈에 밟히고 가고 싶다면 로봇 자체를 연구하는 업무 말고 그걸 다루는 회사에서 로봇과 통신하거나 그 결과를 서비스하는 영역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일단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앞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야기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접근 자체를 그 기술의 핵심으로 들어가려면 진학을 염두하셔야 하고요. 그 자체를 다루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설명이 되셨을까 싶네요. 원하는 분야가 있으시고 아직 젊으시다면 진학을 고려하세요. 그게 멀리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이 되실 거예요.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취업이 일단 급하지만 그 분야에 발을 꼭 들이고 싶다면 그 분야가 접목돼 있고 일반적인 기술, 그러니까 웹이나 모바일이 필요한 것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모바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모바일 쪽은요. 회사 월급쟁이 생활로도 괜찮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모바일 프로그래머 분들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회사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계속 개인적으로 앱을 제작해서 몰래 런칭하시고 광고 수익을 벌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최근 머시기, 원숭이 영어 단어가 떠오르는 이런 데도 있고요. 그곳 외에도 모바일 앱 외주 제작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들이 꽤 있고요. 작게 외주를 줘서 모바일 앱을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본업으로도 좋고요. 부업으로도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어떤 기술을 공부할 거냐? 이건 플랫폼이 선택지가 현 상황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이폰 쪽이냐 안드로이드 쪽이냐가 되실 텐데요. 최근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나 다트 플러터 같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기술들도 한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은 공부 순서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네이티브 앱 개발 기술 쪽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스위프트나 자바 코틀린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트 플러터가 진입장벽이 낮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그걸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로 접근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언제가 됐건 여러분이 모바일 앱 개발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네이티브 앱 관련 기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하셔야 해요.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앱들 보면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어진 앱들 굉장히 유려하고 멋있고 속도도 전혀 안 느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모바일 프로그래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결국 네이티브 자체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을 네이티브 앱 개발 기술로 시작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나 다트 플러터를 얹어가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일단 시작하기에 유리한 다트 플러터로 시작을 해서 기능적인 부족함이나 뭔가 더 구현해보고 싶을 때 네이티브 앱 기술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고르시지 말고요. 주변 의견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결국엔 네이티브 앱 기술도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 쪽을 하고 싶은데 정말 1도 모르겠다. 뭘로 시작해야 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뭐부터 시작하면 좋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조금 익숙하신 분이다라면 코틀린이나 스위프트로 시작하시길 추천하겠습니다. 기반이 되는 최초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돌직구로 돌입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점점 하락세긴 하지만 자바 쪽도 해볼만 하기는 해요. 아직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공식 언어가 코틀린으로 이제 지정됐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안드로이드 쪽은 코틀린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매체는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책으로 하시던 인강으로 하시던 오프라인이건 국비던 뭐든 괜찮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와 같은 무료 플랫폼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 플랫폼에 올라오는 강의나 내용들은 어느 선에서 한계치가 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학습에 돈을 써야 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것도 염두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로 보고 따라해봤는데 이제 뭐 봐야 하냐? 이제 또 딴 거 유튜브로 뭐 보면 되냐? 이런 시점이 오실 텐데요. 보통 그 정도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무료로는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돈벌이를 위해 배우는 공부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해요. 무료로 제공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뀐 부분에 대한 트렌드나 업데이트 내역 혹은 궁금한 부분의 피드백은 여러분이 원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지만 무료 교육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무엇이든 돈을 쓴 만큼 돌아옵니다. 물론 가성비는 각각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을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 스위프트나 코틀린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정석적이니까 좋긴 한데 저는 현재 상황이라면 다트 플러터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매우 괜찮다고 보입니다.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는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컴포넌트 같은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뻗어나가는 개념들이 꽤 들어가는 편이라서 처음 하는 분들 경우는 예열 시간?
사전 준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뭔가 빠르게 만들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에서 많은 걸 제공해주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주고 있어서 다트 플러터로 접근하시면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 빨리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쪽도 본격적으로 앱 제작이 들어가고 통신이 필요하면 파이어베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니까 신경을 써야 하지만 진입 난이도나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완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다트 플러터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그 후에 원하는 네이티브 앱 개발의 본 기술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일단 다트 플러터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프로그래머가 앱을 런칭하시거나 외주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다트 플러터를 꽤 쓰시거든요. 이게 개발 속도가 꽤 빠른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다고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매체를 고르는데 너무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일단 서점에 뛰어가서 입문자용 책을 구매하거나 해서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런 거 고르고 의견 듣고 하는 거 다 여러분의 시간이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야 앞으로 뭐 해야 하고 어떤 게 진행할 건지가 보여요. 일단 시작을 하세요. 최근 시장 추이로 보자면 일단 이거는 저는 찬성하는 쪽은 아니지만 역시나 회사들은 조금씩 모바일 프로그래밍 쪽도 iOS, 안드로이드 둘 다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결국 여러 분야에 여러 명 채용해서 쓰기에는 돈이 없거나 아까우니까 개발자 한 명으로 다 해주길 원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한 번에 양쪽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나 다트 플러터 같은 기술들도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선택했다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 순서에 상관없이 스위프트나 자바, 코틀린 혹은 다트, 플러터, 리액트 네이티브와 같은 기술을 일단 시작을 하시고 결국 네이티브 앱 기술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뒤 그만 재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웹 쪽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웹 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중에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 어떤 것도 선택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꼭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명확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을 버리세요. 없어도 됩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전산공학 이런 쪽에 전공으로 대학에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 전공이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IT 쪽이 취업 잘 된다고 하니 성적 맞춰서 들어오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또 그렇게 들어와서 호되게 당하고 학교 때려치우는 분들도 학년마다 몇 명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가 없는데 이쪽을 생각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비전공자분들 아니면 아예 전혀 상관없는 업계에 취업하셨다가도 시도하셔서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뭐 어때요? 여러분들도 일단 사회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 고려해 보시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가타부타 말이 많을 텐데 다 필요 없고요. 괜찮으니까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이런 부분은 비전공자분들께도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아는 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혼날지도 몰라요. 일단 저는 불친절하니까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머로 일단 취업을 하고 싶다. 공부를 어떻게든 해서 IT 쪽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딴 건 선택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웹 프로그래밍으로 접근을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가능성이 그나마 높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보통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요,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켰을 때 나오는 그 인터넷 쪽 프로그래밍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시작 기반이 거기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웹 플랫폼은 까놓고 이야기해서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간의 통신이 웹 기반 통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웹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합니다. 웹 서비스나 웹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에서 쓰는 서비스니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쳐요. 그래도 웹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들은 대부분 기능이 무척 가볍거나 제한적이거든요. 뭔가 저장하고 불러와야 되고 검색하고 로그인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웹 통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것도 무조건 웹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 서버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에 간다고 해도요, 그 가상 환경의 서버를 조작하거나 결제하거나 세팅을 바꾸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UI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UI도 대부분 외부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엔지니어가 직접 일일이 CLI, 그러니까 까만 화면에서 그 명령어 치는 거 있잖아요. 그 까만 화면에서 명령어 치는 수고를 덜어주고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경쟁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그 복잡한 명령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UI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데 그 UI는 반드시, 무조건이에요, 반드시 웹 플랫폼으로 1차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서버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모바일로만 제공하는 건 기능 제약도 많고요, 화면이 작아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정보량도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사용자에게 윈도우에 뭐 설치하게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반드시 웹 UI를 제공해야 하니까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것도 당연히 웹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좋은 알고리즘과 멋들어진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판매하려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서 가공된 데이터를 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여주거나 제공하느냐, 결국은 웹통신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 회사나 여러 솔루션 회사들 혹은 클라우드나 데이터 관련 회사들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정말 다양해요. C도 있고 C++도 있고 C샵도 있고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고랭도 있고 스칼라도 있고 정말 별의 별 언어를 다 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코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코어, 원래 목적했던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는 코어 부분이 있어도 이걸 사용자에게 보내주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등으로 표현해주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용자가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 현 시대는 웹과 모바일이니 그런 코어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도 무조건 웹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드론도 마찬가지겠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통신적인 부분에서 기존 통신 플랫폼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게 압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속도가 정말 아주 예민한 수준의 게임 같은 경우, FPS 같은 게임 경우는 핑 조금만 올라가도 총사도 안 맞잖아요. 속도가 정말 중요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도 자체가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중요한 영역은 자체적인 통신 방식이나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용되는 통신에는 웹 통신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은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모든 화폐 사용이나 결제 관련 혹은 어떤 데이터의 전송,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IT가 도입될 때 거의 대부분 통신 자체는 웹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브라우저로 보이는 화면은 웹 서비스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범용성으로 따졌을 때 웹 프로그래밍은 분야나 업계를 막론하고 사용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딱히 흥미가 가는 특정 영역이 없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이쪽 지식이 아예 전무한 상태라서 선택 시도조차도 못하겠다 싶은 분들에게는 안전하게 본다면 웹 프로그래밍만한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도 많고요.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나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원하는데 좋아하는 게 없어서 선택을 못하겠다, 혹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상태면 안전하게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 웹 프로그래밍 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다 다루진 못했는데요. 웹 이야기가 나오면 또 웹 프론트엔드와 웹 백엔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다음 시간에는 전문대를 졸업하신 전문학사분들이 프로그래머 진입을 원하실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나머지 얘기와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이야기는 여러 번 해도 좋은 이야기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